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터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요리랑 누르고 알람 말고 그런 거 선생님 신경 안 써요. 자, 오늘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지만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 로켓을 쏘아 올린, 그리고 지금 곧 성공이냐 실패냐가 나올 그러한 날, 오늘 2021년 10월 20일 오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성공했을 때는 이게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성공한다면 세계 7번째로 우리의 자체 기술력으로 이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 그런 7번째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뛰어났는데 이 기술력이 오늘 우리 할 거하고 또 통해요. 오늘이 할 거는 고려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고려의 문화와 고려의 기술력. 이 고려 때부터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니까. 이 고려의 기술력으로 이 우리 조상의 이 기술력이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고려는 오늘의 할 수업은 이제 고려의 문화와 고려의 기술력 이걸 할 건데, 자, 일단은 공부를 뭐 따로 포인트는 없고 그냥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 돼요. 오늘 집중합시다. 고려. 자, 고려는 일단은 고려의 종교가 뭐예요? 고려의 종교. 불교예요. 그렇죠. 고려의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고려 때.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가 되고, 또 고구려의 유민들이 저 만주 쪽 옛날 고구려 땅에서 발해난 나라를 또 새로 세우고, 역시 그때도 불교. 그리고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또는 고려 후백제 신라 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나 불교는 아주 발달됐고, 고려의 국가 종교는 바로 불교였어요. 불교가 아주 발달한다. 자, 그리고 이 불교와의 발달과 더불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역시나 삼국시대로 되는 건데, 이 유교라는 게 있어요. 유교. 이는 공자가 이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이 유교 사상도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근데 이 유교 사상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불교가 가장 많이 전파되었고, 이 유교는 특히 뭐냐면 궁궐 내에서 이 유교 사상, 즉 이 왕과 그 신하들에 있어가지고 유교 사상이 중요했던 거야. 왜? 이 유교 사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에게 충성하라. 왕은 왕답게, 신하들은 신하답게, 그러한 내용이 있어.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걸 우리가 줄여서 충효사상이라고 그래요. 충효사상. 충은 나라의 충성, 왕에게 충성하는 것. 효는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런 충효 사상 때문에 유교가 이 왕실에서, 궁궐에서 중요하게 돼요. 즉 뭐냐면, 왕은 항상 불안해. 신하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나를 갖다가 제거하고 다른 왕을 세우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러한 불안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유교 사상이면 항상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그걸 전파할 수 있으니까 왕은 그런 게 중요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충성을 하고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또 이 왕은 부모와 같은 존재이다. 신하들은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도 어떤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사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려 시대에는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거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 유교가 이제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유학이라고 해요. 유학이라고 해. 이 유학의 내용을 갖다가 과거 시험을 갖다가 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런 유학 책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면 이 관직에 벼슬을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렇게 이런 유학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왜?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정치적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했던 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유교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나 보면 삼국시대도 유교가 있었어요. 이제 고려로 올수록 더 유교 사상을 더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 고려 때 오면 이 유학 중에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성리학이란 게 이제 유행을 하게 돼요. 유행을 하게 돼요. 이 성리학은 뭐냐면 유교와 불교가 서로 합쳐진 거야. 성리학은 유교와 불교가 서로 이제 합쳐진 걸 우리가 성리학으로 보면 돼. 그냥 유학의 한 일종이다. 근데 아주 조금 이 심오한 어떤 우주의 어떤 그런 이 이제 뭐 원리, 우주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학보다 더 심오하게 파고 들어간 게 성리학이라고 보면 돼. 이런 게 고려 때는 유행을 했었어. 성리학. 그냥 이게 유행했다 이런 것만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게.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고려는 귀족 사회였단 말이야. 귀족 사회. 고려는 귀족이 힘을 가지는 귀족 사회였어요. 귀족 사회. 근데 이 귀족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 빠지는 거야. 이 귀족은 자기 할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 밑에도 귀족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가잖아. 귀족들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고려에는 엄서 제도라는 게 있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높은 벼슬에 있으면 그 아들은 자식의 능력이 없어도 할아버지의 그 높은 벼슬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어받고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바보 멍충이라도 그냥 성격이 좋거나 안 좋거나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도 그냥 높은 벼슬 자리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귀족 사회가 굉장히 썩어 빠지고 이 부정과 부패가 비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지. 또 욕심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받아 또 그 땅이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돼. 그럼 자식이 또 벼슬자리 했을 때 또 나라로부터 또 땅을 얻어. 그러면 원래 할아버지 땅이 이만큼인데 이게 그대로 와서 할아버지 땅에다가 자기 때에 받은 땅, 또 그 밑에 또 할아버지 땅, 자기 땅, 손자 땅, 밑에 내려올수록 할아버지 땅, 자기 땅, 손자 땅, 또 그 옆에 땅, 이렇게 땅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돈이지. 솔직히 이때 말하는 땅이란 거는 돈이야, 돈.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다 이 귀족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은 노비들을 자기 소유로 하는 거야. 그리고 농민들한테
그런 먹을 거를 곡식을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거기서 안 갚으면 농민들을 자기 노비로 불법적으로 노비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귀족들은 엄청나게 많은 땅과 엄청나게 많은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엄청 심했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이 왕들은 귀족의 힘이 점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귀족의 힘을 눌러야 되잖아. 왕보다 귀족들의 힘이 너무 세지면 왕의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려의 광종, 예전에 배웠던 광종 알죠? 광종. 그다음에 처음에는 아이고 막 켈리요. 이 호족들한테 말이야.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제 귀족으로 바뀐단 말이야. 후삼국 시대의 호족들, 지방에 힘있던 사람들이 이게 귀족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이 그 광종 때 이제 이 그 귀족 세력을 갖다가 견제하고 누르기 위해서 과거 시험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 이렇게 중국에서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해와가지고 우리 고려도 과거 시험을 보겠다. 근데 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는 거는 그 집안이나 가문에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거기 합격하면 이제 벼슬자리를 주는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귀족들이 만약에 20개의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한 3개, 4개 정도는 이번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져가면 그러면 귀족들이 한 17개 그리고 다음 또 시험에 그러니까 점점점 이 과거 합격자들이 이 벼슬자리가 많이 가져가게 되고 능력 없는 귀족들의 그런 높은 벼슬자리들이 뺏기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벼슬자리들의 숫자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귀족을 갖다가 견제하고 귀족의 힘을 누르려고 했단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대부라고 불러. 얘라서 대립됐다. 사대부. 사대부 세력이라고 불러. 이거는 이제 귀족 세력이겠지. 귀족 세력. 사대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대부 세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대부 세력들은 굉장히 자기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귀족 너희들은 말이야, 그 부모 한마디로 금수저, 부모 잘 만나서 말이야, 능력도 없으면서 너희는 지금 배풀자를 올렸지만은 나는 열심히 몇 년간을 공부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나는 배풀자에 오른 사람들이야.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어떤 자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사대부들은. 그렇게 이제 이러한 사대부들이 이제 이렇게 힘이 이제 이렇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 귀족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 이 사람들은 아주 삼국시대부터 오랫동안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집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자기가 했던 그런 자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사대부들한테 내어주겠어? 안 내어준단 말이야. 왕이 조금만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막 사건을 벌리고 또 이제 이게 고려 때는 이게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들이 침입을 해오면서 이 뭔가 이 왕이 새롭게 개혁을 하려면 그 개혁이 다 어떻게든 또 그 개혁을 반대하고 개혁을 갖다가 못하게끔 방해하고 귀족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힘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애써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대부 세력들도 이제는 뭔가 힘을 키우려 하는데 이 힘이 이제 이게 더 이상 못 키운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몽골족이 침입해가지고 몽골이 고려를 지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귀족 세력들은 또 몽골에 또 아부를 하면서 또 자기 또 이 힘을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 귀족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불린다. 권문세족. 권력을 가진 가문. 세습 때는
밑으로 계속 자기 자식한테 내려가는 족속들. 알겠어? 권력이 있는 가문인데 그게 그 힘이 가진 권력을 가진 가문이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힘을 유지한다. 이런 게 바로 경문세족이란 말이야. 이렇게 역시나 이 왕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왕 혼자서는 얘네들을 이 경문세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다가 우리가 말했지. 공민왕 때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이 공민왕은 이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검문세족들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 검문세족들을 갖다가 이 힘을 누르기 위해서 다시금 사대부들을 갖다가 키워주기 시작해. 그 사이에서는 이제 이 공민왕 이전에는 과거 시험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합격하면 뭐하냐. 베풀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는데 베풀 자리들은 검문세족 얘네들이 다 그냥 다 차지하고 있는데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에서 다시 과거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갖다가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대부들이 다시금 힘을 키우기 시작해. 그러면서 와서 공민왕과 같이 개혁을 해보려고 애쓴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근데 이게 사대부들이 두 파로 나뉘어진다고 했을 거지. 두 파로.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급진개혁파. 사대부 중에서는 개혁을 하는데 급진개혁파. 개혁파. 아니야. 우리는 그대로 둬야 돼. 우리는 고려의 신하들이야. 그냥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꾸자. 온건 개혁파. 이렇게 이제 두 파로 나눠준다 했고, 여기는 정도전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그지? 정도전. 이승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는 정도전. 여기는 정몽주. 나는 끝까지 고려의 신하다. 내 몸이 100번을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 정도전과 정몽주는 서로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했지 그지? 네. 하지만은 고려를 개혁하는 방법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된다고 했지 그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제 이런 사대부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불교가 이제 너무 발달하다니까 이 불교계도 썩어버려. 불교계도 썩어가지고 이게 스님들이 이 불교는 이제 국가가 종교라서 이 고려 왕실에서 이 불교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땅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절에다가 이 일할 노비들도 많이 줬어. 그리고 세금도 안 내게끔 해줬어.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는 거야. 절에 딸린 땅이 많다 보니까 그 땅에다가 노비들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키우해서 그걸로 장사를 하고 이게 높은 이자를 받고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백성들이 못 갚으면 또 백성들이 물건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술도 만들어서 팔아요. 스님들이. 왜냐면 쌀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쌀은 보관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진짜 술. 쌀은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게 창고에 있으면 이게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보관이 힘들어. 매년 또 계속 쌓여가니까 쌀이. 이걸 갖다가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스님들이면 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전하는 사람들인데 욕심을 부려서 쌀을 창고에다 계속 쌓아두니까 쌀이 썩어가고 쥐들이 막 쌀을 파먹고 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쌀로 술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쌀로 술을 만들어서 술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술은 썩지 않아. 그리고 이 술은 또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어. 이렇게 술로도 만드는 등 이 스님들이 이렇게
수도 이게 뭐랄까 이게 참선하고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파해야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이익을 많이 남기지? 이런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만큼 불교계가 썩어버렸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 또 몽골이 또 이게 공격을 해왔을 때 일부 스님들은 몽골군에 대항해서 백성과 같이 열심히 싸운 목숨 바쳐 싸우신 스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냥 몽골 쪽으로 그냥 몽골도 불교거든. 몽골도 이게 그 티베트 불교라 해가지고 불교를 부처를 믿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몽골군들은 이게 이제 그 이 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죽이고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아주 이게 몽골에 아부하는 이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외면하고 나만 살면돼 이러한 행태를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불교계와 이 공문세족들이 플러스 이 불교계와 공문세족들이 서로 우리는 파트너, 우리는 돈이 좋은 파트너, 돈이 최고야. 백성들이 어렵게 살든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이 공문세족과 같이 더불어서 이 아주 썩어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계를 갖다가 썩어 빠진 불교계를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금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외치는 스님도 있었는데 그 스님이 바로 어떻게 됐어? 아직 궤도 안착은 아직 안 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게 열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저 성공하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거기 제일 그 로켓 머리 부분에 실제 인공위성을 넣은 게 아니라 인공위성의 무게만큼 똑같은 무게의 그 인공위성 모형을 넣어놨어. 왜냐면 실패해버리면 인공위성도 같이 폭발해버리잖아. 인공위성의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아무리 실패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인공위성을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인공위성 무게하고 똑같은 걸, 그냥 중요한 거는 이만한 무게를 쏘아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인공위성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무게를 똑같은 모형을 넣었는데 이게 뚜껑이 탁 열리면서 인공위성이 이제 탁 원래 위치대로 해가지고 이게 잘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뱅글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정해진 위치에 가서 딱 해야만이 이 기능을 갖다가 이게 회전하는 지구의 주변을 이렇게 이 돌아가는 걸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실패한 것 같아. 쏘아 올린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인공위성이 이 그 위치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미완의 과제라는 걸 보니까 그거는 실패를 한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보면 지금은 90% 성공이라고 보면 돼. 100%까지는 안 되지만. 와. 자,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썩은 불교계를 개혁하자라고 외치는 스님도 있었다. 그 스님이 지물이라는 스님이 있었어. 지물 스님이라는 게 있었다. 그것까지는 얼마 됐고, 시간이 이렇게 벌써 흘러버렸다. 빨리 우리 과학기술 해야 되는데. 자, 고려의 우수한 기술력. 고려에는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고려청자, 인쇄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고려청자 알지? 고려청자 들어봤지? 약간 푸르스름한 녹색 빛을 띠는 그런 청자. 문양 있고 막 이렇게 항문양 있는 거. 선생님 그게 무슨 높은 기술력이에요? 자, 원래 청자라는 거는 그 중국의 송나라가 먼저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서 들어온 거야. 이 도자기의 색깔을 갖다가 이 결정짓는 거는 흙의 종류, 도자기를 만드는 흙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겉면에 이렇게 그
유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걸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이걸 바르는 게 그런 약품이 있어. 그런 유약. 그리고 이거를 몇 도씨의 온도로 구워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자기의 색깔이 아주 깊고 그윽한 색깔이 날 수도 있고 아주 투박하고 별로 색깔이 컬러가 좀 안 좋네라고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고려청자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10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이걸 구워내야 되는 거야. 1000도씨가 넘는 온도를 유지를 해야 돼. 그 불을 다루는 기술력.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유약. 이 유약을 만들어내는 기술력. 그리고 또 특히 이 고려청자는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러면 중국에서 온 거는 그냥 무늬가 없었어. 그냥 심플한 그냥 파란 색깔의 이게요 청자 있는데 이 고려에서 거기다가 이 무늬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파내는 거야. 무늬를 갖다가 이걸 파내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색깔의 흙을 갖다가 채워 넣은 거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뭐 요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뭐 새가 있으면 새를 이렇게 넣었다고 해. 여기 갖다가 이걸 파내는 거야. 원래 도장이 있던 흙에서 그걸 조심스럽게 파내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색깔의 흙을 꼭꼭꼭 채워 넣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높은 온도의 불에서 구워내면 이 전체적인 바탕 색깔은 푸른색인데 여기 있는 무늬 색깔만은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데, 상감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게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었다. 그래서 고려청자 하나에도 보면 불 다루는 기술, 유약 만드는 기술, 이렇게 새겨내는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아주 있어서 이 고려청자가 이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고려시대 때는 무역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중국에서도 건너오고 저 아라비아 저기 이슬람 상인들도 이 고려에 건너오고 이렇게 무역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단연코 명품은 고려청자.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루이비통 구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 막 가방 하나에 200, 300만 원, 500만 원 하잖아. 그것처럼 이 고려의 명품이 고려청자였단 말이지.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외국의 상인들이 저거를 사가려고 해. 저걸 사가면 자기 나라의 귀족들한테 팔면 몇 배 이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 폭발이었다. 명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 인쇄술. 우리가 그때 대장경을 갖다 했잖아. 대장경.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장경이란 것 자체가 하는 것도 전에 설명했지만 대장경은 그냥 불경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의 불경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거기서 공통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총정리를 한 게 대장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대장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 지식을 가진, 왜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 말로 쓰여진 이 불경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베트남 불경, 중국 불경, 어디 불경, 티베트 불경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통되는 내용을 갖다가 총정리해서 만든 게 바로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나무를 좋은 나무를 고르고 그걸 잘라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그늘에다가 건조시켜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이게 뒤틀리지 않게끔 만들어서 약품 처리를 해서 그걸 다시금 거꾸로 새겨가지고 보관을 지금까지도 거의 뭐 얼마에 흘렀어? 한 1000년 가까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합천 행사에는 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이 8만 대장경. 이걸 만드는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거든. 그리고
그는 이제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 같은 거는 나무에 새겼는데 이게 이제 나무에 새겨서 찍다 보니까 오래 찍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 나무도 이게 썩기도 하고 이게 조금 뒤틀어지기도 하고 또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으로 활자라는 걸 만드는 거야. 활자. 활자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한자 이렇게 한자 한자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금속이다 보니까 이거는 파낼 수가 없어. 어떻게? 이 털을 만들어 가지고 생물을 부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말이야. 이 금속 활자가 지나가 빨리. 지나가. 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쇠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목판은 그냥 그 책 한 권을 다 만들어서 그 한 권의 책을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은 금속 활자는 이런 글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책의 내용이 다른 책을 만들 때도 다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개로 바꾸면 새로운 내용이 이 책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야. 한자 한자씩. 그러려면 어떻게 내용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책을 찍어낼 수 있잖아. 이렇게 아무튼 이 고려의 금속 활자는 서양의 금속 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섰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확실치는 않는데 서양에서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하거든. 서양에서 발명품 5위 안에 드는 게 거의 세 손가락 3위 안에 드는 게 금속 활자의 발명이야. 왜냐면 이 서양에서도 책은 굉장히 비쌌어. 책은 일일이 보고 옮겨 써야 되기 때문에 책 한 권의 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고 책이 숫자가 많지 않았어. 근데 서양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책 만드는 비용이 싸졌고 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책이 쫙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식이 보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이 구텐베르크의 이게 금속 활자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고려에서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고려에서 보고 이걸 뺏겨간 거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구텐베르크가 어느 날 갑자기 발명을 해요. 금속 활자를. 그 전까지는 하나도 없었어. 어떻게 갑자기 금속 활자라는 걸 발명을 하지? 근데 이 구텐베르크가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려에서 조금 몇 년간 아무튼 어떻게 조금 어느 기간 동안 고려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에서 그 사람이 금속 활자를 보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인 구텐베르크한테 야, 내 이번에 고려라는 나라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신기한 거 봤어.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구텐베르크가 그 설명을 듣고 만든 게 아닐까. 왜냐면 제작 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 고려 거랑 똑같거든.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그냥 구텐베르크가 만들어 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 고려에서 고려 걸 흉내를 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 친한 친구가 고려에 왔다가 갔다 했으니까. 그치?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금속 활자는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뛰어난 기술들, 쇠 다루는 기술, 또 이게 이제 또 금속 활자를 찍으면 뭐냐면 이게 금속이라서 날카롭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이게 그 책 찍는 종이가 좀 찢기고 했을 때 그래서 질긴 종이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런 것도 이 당시로서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었다. 아무튼 나무 다루는 기술, 목판에 새기는 기술, 금속 다루는 기술, 가볍고 질긴 종이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 말에 이제 목화라는 게 들어와. 문익점이 목화 씨를 이렇게 원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맞아요. 우리 고려가 이제 목화 재배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게 갖다가 이제 뭐 그때는 보면 이제 이게 뭐 그냥 붓뚜껑에 이렇게 막 숨겨서 왔다는 건 있는데 그런 말인데 그거는 역사서에 나오진 않고 사실이 아니고 약간 좀 어렵게 구해왔다는 걸 좀 뻥치게 쓴 것 같고, 아무튼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이렇게 왔는데 그걸 갖다가 재배에 여러 번 실패하다가 딱 겨우겨우 한 그루의 목화를 싹을 틔우는데 성공을 했대. 이제 땅이 다르다 보니까 잘 안 자라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화솜을 얻게 되고, 그 목화솜에서 이제 우리의 옷감 우리가 면을 갖다가 이제 해서 이 따뜻한 면을 갖다가 이제 고려의 백성들한테 보급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역사서도 펼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일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란 그런 역사서도 이 고려시대 때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 고려의 뛰어난 기술, 오늘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은 이 고려의 뛰어난 기술의 그 유전자가 이어받았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이 선생님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문 있어요? 끝. 안녕.